지난 시간에 이어 몰입 제7장 일 속에서 플로우 경험하기. 오래된 이탈리아 속담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노동은 인간에게 고결함을 주지만 동시에 동물로 만들어 버린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자아의 복합성을 높여주는 반면 강제되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비숙련 작업만큼 엔트로피적인 일도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생산 활동이 플로우 경험과 최대한 유사해질 수 있도록 진화가 이루어진 문화도 덜어 있는데, 그런 지역의 거주민들이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과 자유시간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하는 행동의 기회를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했으며, 자신이 그 순간에 하고 있는 행동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으며 그러는 과정에 완전히 자신을 몰입함으로써 자아를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노동이 즐거워졌으며 또한 개인의 심리 에너지가 투자되므로 마치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의 목적적 성격을 개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적 성격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18세기 이전까지 농한기 농부들의 여가 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가내 수공업은 플로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직조공들은 집에다 배트를 갖다 놓고 스스로 정한 스케줄에 따라 온 가족이 함께 일을 했다. 그들은 생산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했으며 각자의 생산 능력에 따라 그 목표를 조정해 나갔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배를 짜지 않고 과수원이나 채소밭에 나가 일을 했다. 기분이 내킬 때는 민요 몇 곡조를 부르기도 하고 천이 완성되면 조촐한 음식을 놓고 모두 축하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의 즐거움은 산업화의 열기로 인하여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동 경험의 질을 우리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훨씬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상호 보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사냥, 가내 직조 수공업 등과 같은 플로우 활동과 최대로 비슷해질 수 있도록 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동의 기회를 파악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합당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목적적 성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의 두 전략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이를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두 가지가 상호 보완이 되어야만 최적 경험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플로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직장에서인가 아니면 여가를 즐길 때인가?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플로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응답자일수록 전반적 경험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응답자들이 여가를 즐길 때보다 오히려 직장에서 플로우를 경험한 빈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도전과 기술의 수준이 높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고 더 명랑해지며 강하게 느껴지고 더 활동적이며 더 창의적이고 더욱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에 대한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플로우를 경험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가 활동 때보다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훨씬 많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상황이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훨씬 많은 기술을 사용하고 직면하는 도전들도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더 행복하고 강하고 창의적이라 느끼며 더 큰 만족감을 갖는다. 여가 시간에는 대체로 별로 할 일도 없고 자신의 기술도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우울하고 약하고 지루하고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보다는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되는 것은 심신이 지쳐서가 아니다. 문제는 현대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과 그 직업에 관련된 목표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는 듯하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과업에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것은 심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강제된 부담으로, 그리고 인생의 큰 부분을 앗아가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을 하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장기적 목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럼 여가 시간의 활용을 통해 전반적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을 벗어나 집으로 가서 어렵게 얻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역설적이게도 일은 여가 시간보다 더 즐기기 쉽다. 왜냐하면 직업은 플로우 활동과 마찬가지로 자체 안에 목표가 있고 피드백, 규칙, 도전 등을 갖추고 있어서 당사자로 하여금 일에 더욱 열중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잊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가 시간은 일정한 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즐거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기술이 필요한 취미 활동, 목표와 한계를 정해주는 습관, 개인적 관심사, 그리고 특히 내적 훈련 등은 여가 활동 본연의 목적인 재창조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수동적 소비와 관련된 여가 활동은 우리들을 행복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즐길 수 있고 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게 되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8장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을 즐기기. 우리 삶의 질은 두 가지 요인, 즉 일과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플로우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또는 아닌가의 여부는 경험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플로우 경험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해주었던 유쾌한 활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자주 거론된 일은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친구와 함께 있는 것, 성적 매력이 주목받는 것 등이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애정과 승인에 너무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는 것에 따라 극심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원만히 지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삶의 질 전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인간관계는 유동적인 것이어서 적절한 기술만 갖추고 있으면 관계의 규칙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최적 경험을 얻게 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다루기 전에 잠시 방향을 바꾸어 고독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외롭다는 것은 내적인 정신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이 된다. 우리에게는 계속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외적인 목표와 외적 자극, 그리고 외적 피드백이 필요하다. 외적 입력이 부족할 때는 주의가 산만해지고 사고의 혼란이 초래되어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텔레비전 시청이 결코 긍정적 경험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눈앞에 깜빡이는 화면이 의식의 어느 정도의 질서를 회복시켜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술이나 향정신성 의약들도 최적 경험을 제공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복합성이 매우 낮은 수준의 경험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집중이 필요하고 기술을 증진시켜주며 더 나아가 자아를 성장시켜주는 활동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과 텔레비전을 보거나 마약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때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성장으로 이끌어주고 후자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좀처럼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외부 환경의 지속적 도움 없이도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창의적인 삶의 성취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특히 젊은 시절에 더욱 중요하다.
의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삶을 즐기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점과 같다. 숨겨진 성장의 잠재성을 개발하도록 이끌어주는 도전을 찾아내는 습관을 익히지 못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치자. 그러면 에너지를 심오한 내적 세계의 탐구로 전환시킬 시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프루스트의 작품을 읽거나 체스를 두기도 하고 과수를 돌보거나 신에 대한 생각 등을 마침내 해볼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고독한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은 것들 중 하나라도 성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로시라는 여인은 혼자 지내는 흥미로운 예이다. 그녀는 미네소타 북부 캐나다 접경 지역에 위치한 호수와 숲으로 이루어진 외딴 지역의 한 작은 섬에 살고 있다. 도로시는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엄격한 일정을 설정해 놓았다. 5시에 일어나서 닭이 알을 낳았는지 확인해보고 염소의 젖을 짜고 땔감용 나무를 쪼개고 아침을 요리하고 씻은 다음 바느질이나 낚시질 등을 하는 것이다. 긴 저녁 시간 동안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보낸다. 온갖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그녀의 두 오두막집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도로시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자신의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통제력을 유지하며 사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것이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생의 많은 부분이 그 부작용을 회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점철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엔트로피가 정신을 와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력을 조직하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주의력을 조직하는 일은 사소한 소일거리부터 전문화된 일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앞서 도로시의 일상처럼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일과에 의해 언제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임무에 집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의력을 조직하는 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어지는 9장 혼란에서 벗어나기. 아직도 운이 좋아 건강하고 부자이며 잘생긴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불행이 닥칠 때는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불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드문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존자라 하며 오뚜기 정신 혹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 일컫는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들은 크나큰 난관을 극복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말았을 난관들을 뛰어넘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변형적 대처라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만으로는 이 놀라운 재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해내는 능력은 심리적 과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진화론적 견해에 따르면 복합적인 생명체의 생존 여부는 엔트로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능력,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구조화된 질서로 재생하는 능력에 좌우된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프리고진은 임의의 운동에 의해 분산되어 유실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물리적 체계를 소산 구조라고 정의했다. 예를 들어 이 지구상의 전 식물 왕국을 하나의 거대한 소산 구조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식물들이 태양의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쓸모없는 부산물인 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다. 식물들은 이처럼 소산 또는 낭비되는 에너지를 잎, 꽃, 열매, 나무 껍질, 목재 등을 만들어내는 기초 성분으로 변화시켜 왔다. 그리고 식물이 없이는 동물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궁극적으로 혼돈에서 한층 더 복합적인 질서를 형성해내는 소산 구조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도 역시 낭비되는 에너지를 그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 왔다. 무질서한 힘을 활용 가능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인간이 터득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성공적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정신 또한 이와 유사한 원칙에 입각하여 작용한다. 자아의 완성은 중립적인 혹은 파괴적인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 사람의 일상을 통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실망감, 극심한 질병, 재정적인 위기, 그리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 등 자신의 목표와 상충되는 사건들을 겪게 마련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우리의 정신에 무질서를 불러오는 부정적인 피드백들이다. 이 같은 사건들은 모두 자아를 위협하고 그 기능을 저해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신의 소산 구조들이라 할 수 있는 용기, 회복력, 인내, 성숙한 방어 혹은 변형적 대처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심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끊임없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긍정적 전략을 배운다면 대부분의 부정적 사건들이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아를 강화시키고 복합성을 높여주는 도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약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도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기본적으로 그 해답은 간단하다. 희망이 없는 상황을 통제 가능한 새로운 플로우 활동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은 매사를 즐길 수 있으며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 능력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단계, 자의식 없는 자신감. 로건은 혹독한 육체적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 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자신의 운명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절대적 신념을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과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환경을 정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환경 안에서 조화롭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방법을 찾는 일에 더욱 많은 에너지를 집중한다. 두 번째 단계, 세계로의 관심 전환. 주된 관심이 내부로 향해 있고 걱정거리와 자아 욕구에만 온 심리 에너지를 쏟는 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스트레스를 즐거운 도전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 이들의 관심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끊임없이 처리한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적 사건들일지라도 그것을 주목하고 그에 맞게 적응을 해나갈 만큼의 개방적인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내적인 무질서에만 전념을 하면 정신적 엔트로피를 경험할 뿐이지만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돌리게 되면 스트레스의 해악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단계, 새로운 해결책의 발견. 정신적 엔트로피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목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그 장애물을 제거한 후 의식 속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도 포함한 상황 전체에 주의를 집중하여 다른 대안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발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 중 절대적으로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법이 전체적 목표들과 부합하는가, 그리고 그 방법이 생의 즐거움을 최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의 모든 상황이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실명이나 신체 마비와 같은 절망적 재난들도 즐거움과 복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될 수 있다. 심지어는 다가오는 죽음마저도 절망을 주기보다는 의식 속의 조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제 이 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목적적 자아라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만들어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기 목적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엔트로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험을 플로우로 변화시킵니다. 자기 목적적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4가지 규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기.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노력의 대상이 될 분명하고 혁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목표 설정은 어떤 것을 도전으로 인식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만일 내가 테니스를 배우기로 결정을 한다면 서브하는 법과 백핸드 및 포어핸드 사용법을 배워야 하며 지구력과 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기 목적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든
그 목표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목표에 더욱 충실해질 수 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규칙, 활동에 몰입하기. 일련의 행동 양식을 선택하고 나면 자기 목적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이 몰입한다. 그리고 몰입은 집중력에 의해 크게 촉진된다. 세 번째 규칙, 주변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집중을 하면 몰입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은 몰입은 지속적인 주의력의 투입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육상 선수들은 경주 도중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시합에 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네 번째 규칙, 지금 현재의 경험 즐기는 법 배우기. 자기 목적적 자아를 갖춤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객관적 상황이 몹시 좋지 않을 때도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몹시 더운 날 시원한 산들바람을 느끼는 것, 고층 건물의 유리벽에 반사되는 구름의 모양을 관찰하는 것, 강아지와 노는 아이를 보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깊은 만족감을 주는 경험이 되어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서로 연결되는 질서 없이 이 플로우에서 저 플로우로 옮겨 다닌다면 훗날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를 맞아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자신의 과거에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서 조화를 창조하는 것이 최적 경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플로우 이론이 제시하는 마지막 과제이다. 마지막 과제 제10장 의미 창조하기입니다. 의미라는 말의 의미를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 개념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누어 최적 경험 달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관한 설명을 덮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단어는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처럼 어떤 것의 목적 내지 중요성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두 번째는 그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라는 경우처럼 어떤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용도는 저녁 나절의 붉은 하늘은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좋을 것을 의미한다에서처럼 정보를 정리할 때 사용된다. 의미를 창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의 통일된 플로우 경험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로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차지할 만큼 어려우면서도 해볼 만한 목표, 즉 그들 삶에 의미를 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목표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그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성취 가능하며 즐거운 활동에 몰입하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처럼 의식이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즐겁게 보낸다.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줄 만한 궁극적 목표를 찾기 위한 시도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스 문명에서는 남자들이 영웅적인 행위를 통하여 불의의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거룩한 행위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 했다. 이들은 자기의 목표에 모든 심리 에너지를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통일된 플로우 경험으로 변환시킨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정한 단계적 순서에 따라 자신이 누구이며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개념을 형성해 나간다고 심리학자들은 주장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의 신체와 목적들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로 출발한다. 이 시점에서 인생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다. 즉 생존, 안락, 쾌락 등과 같은 것이다. 신체적 안전의 위협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미체계의 영역을 넓혀 가족, 이웃, 종교, 인종 그룹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가치들도 수용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 자아는 좀 더 복합적인 성장을 한다. 그 다음은 반성적인 개인주의 단계이다. 관심이 다시 내부로 향하여 자아 내부에서 새로운 권위와 가치의 기반을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인생의 주된 목적은 성장, 발전, 잠재 능력의 개발과 실현이다. 위의 세 단계 모두를 기초로 하여 완성되는 네 번째 단계는 마침내 자아로부터 관심을 돌려
다른 사람들 및 보편적 가치들과의 통합을 지향하는 단계이다. 이 최종 단계에서는 강물의 흐름에 배를 내맡기는 시다르타처럼 개성의 극대화를 이룬 개인이 기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욱 큰 전체의 권익과 융합시킨다. 조화 회복하기. 목적과 결의에 따라 인생을 살아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내적 조화이다. 인간은 조화로운 본성을 타고나서 자신의 모습대로 살도록 태어났을 텐데 왜 이러한 내적 질서를 성취하는 일이 그리도 어려워야 하는가? 자기 성찰적 의식이 생기기 전에 인간 본연의 상태는 배고픔, 성욕, 고통, 위험 등에 의해서만 이따금씩 방해를 받는 평화로운 상태였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도 많은 범민을 안겨다주는 정신적 엔트로피의 형태들은 모두 최근에 들어와서야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게 된 것이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동물들의 일생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과 타고나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동물들 대부분이 플로우 속에서 산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자가 배고픔을 느끼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며 배고픔이 해소될 때까지 먹이를 찾아다닌다. 그러고 나면 따뜻한 햇볕을 쬐이며 누워서 잠을 잔다. 사자가 이루지 못한 야망으로 괴로워한다거나 절박한 책임들에 압도되어 힘겨워한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동물들은 언제나 구체적인 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므로 굶주린 사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영양을 사냥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인식만이 있는 반면 포만감을 느끼는 사자는 오직 따뜻한 햇볕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자는 그 순간 이룰 수 없는 가능성을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기분 좋은 대안들을 상상하지도 않으며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외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면 동물들은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게 되어 우리 인간들이 플로우라고 부르는 완전한 몰입의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심리적 엔트로피는 자신이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바라고 여건이 허락하는 것 이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데서 오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우리의 정신이 현재의 상태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세계가 복합적일수록 대안의 여지가 많아져서 그만큼 체계 안에서 잘못되어지는 일도 많다. 인간은 욕구와 삶의 선택 사항들과 도전들이 너무 많아지면 불안해지고 또 너무 적어지면 지루함을 느낀다. 인생 주제들을 통해 의미 통합하기. 인생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는가를 규정해 준다. 인생의 주제가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반드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미는 의미인 것이다. 어떤 사람의 심리 에너지가 인생의 주제와 일치되면 의식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주제들이 다 똑같이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진정한 프로젝트와 허위의 프로젝트를 구분짓는다. 진정한 프로젝트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평가한 후 그에 기초한 개인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인생 주제를 의미한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느끼고 믿는 바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면 어떤 선택이 내려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허위의 프로젝트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이다. 두 개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주제가 있는 사람은 개인적 경험과 선택에 대한 인식에 입각해 자신의 행동을 위한 대본을 직접 쓰는 사람이며 받아들인 인생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미 작성해 놓았던 대본에 미리 규정되어 있는 역할을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진정한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느꼈으며 자신의 앞에 놓이는 어려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해 나갔다. 각자의 성장 배경이 어떤 것이든 과거로부터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있다. 복합성을 가진 인생의 주제를 발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몹시 존경하여 귀감으로 삼았던 연장자나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책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의 기회들을 찾아냈던 일들을 기억한다. 문학에는 행동, 귀감이 되는 목적, 그리고 의미 있는 목적을 표대 삼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에 관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담겨 있다.
삶의 무질서함에 직면해 본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겪었으며 결국 그러한 난관들을 극복해냈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을 되찾게 된다. 이것은 단지 문학의 예일 뿐인데 음악, 미술, 철학, 그리고 종교는 또 어떠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단테가 창조한 종교적 인생 주제는 최상의 기독교적 통찰과 최상의 그리스 철학, 그리고 유럽으로 전해진 회교적 지혜의 총합이었다. 그의 명저 신곡의 지옥편에는 영원한 저주로 고통받는 교황, 추기경, 사제들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 그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단테의 기독교 신앙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발견한 신앙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단테는 영적인 질서 체계가 조직화된 교회와 같은 세속적 구조에 좌우되면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앙 체계로부터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체계 속에 담겨 있는 정보를 자신의 구체적 경험과 비교하여 사리에 맞는 부분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거부해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종교들이나 신념 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되어지고 세속화된 교리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오류를 용납하지 않은 어떤 교리 덕분에 진리도 함께 거부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절박하게 어떠한 질서를 필요로 한 나머지 결점이 있는 것일지라도 우연히 접하게 된 신념 체계에 그대로 집착하여 근본주의적 기독교인이나 회교도 혹은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신념이 되려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과 두려워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어야만 한다. 우리의 심리 에너지를 의미 있는 목표들에게로 인도해 주며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필요한 규칙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신념 체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미래의 가장 유명한 신념은 우주 전체가 불문율에 의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꿈과 열망을 자연에 강제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깨달음에 기초한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주 속에서 지배적이기보다는 협조적인 역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고향에 돌아가게 된 유랑자의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개인의 목적이 우주적 플로우에 융합되면서 의미를 찾는 문제도 더불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년의 시간이 증명하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몰입.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몰입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하는 과정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